안녕하세요. 세상이야기입니다. 윤동주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윤동주가 22세가 되던 1938년 윤동주와 송몽규는 드디어 한반도의 수도 서울에 입성합니다. 서울은 윤동주가 중학교 시절 한 학기를 보냈던 평양과는 다른 도시였습니다. 민족의 상황을 더 잘 보여주는 도시였습니다. 두 사람은 기숙사 다락방인 3층에서 함께 방을 쓰며 연희전문학교 시절을 시작합니다. 이 기숙사에서 한 방을 쓴 또 하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강처중이었습니다. 강처중은 윤동주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윤동주의 시에 중요한 시들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시집도 출판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잠시 윤동주의 친구 문익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문익환이 잠시 동안 윤동주의 삶과는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신교 목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목사가 되려고 했던 문익환은 윤동주보다 1년 먼저 중학교를 졸업하지만 학제 문제 등이 겹쳐 1년 동안 소학교 교사로 근무한 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일본에 저항하며 일본어를 끝까지 배우지 않았던 아버지 문재린이 아들을 일본으로 유학을 보낸 것입니다. 원래 문익환은 평양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구들이 그곳은 보수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보적인 신학을 배울 수 있는 일본 신학교를 추천했고 문익환은 윤동주가 서울로 가던 그 해에 일본 도쿄로 유학을 떠납니다. 이렇게 명동촌 친구들이 대학에서 공부하던 그때는 과연 어떤 시절이었을까요? 아주 긴박하고 끔찍한 시절이었습니다. 잠시 세계사와 동아시아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938년에는 일본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공격합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는 수도를 충칭으로 옮기고 일본군에 맞섭니다. 충칭은 천의 요새로 점령이 거의 불가능한 위치에 있어서 지상군을 투입해서 점령하기가 아주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일본은 거의 1년간 충칭을 공습했지만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주요 도시인 서주, 우한 등이 일본의 손에 떨어졌지만 일본이 중국 대륙의 많은 부분을 점령했다기보다는 도시 위주로 도시와 도시 간의 도로만을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임진왜란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를 벗어난 곳에는 중국 농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소극적 저항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공산당은 농민 지역을 중심으로 게릴라전을 벌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일본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여기저기서 위험 신호가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7월에는 처음으로 소련군과 일본군이 전투를 벌였고 소련군은 일본군을 물리칩니다. 이때부터 일본군은 소련과의 전쟁을 피하게 됩니다. 중국과의 전쟁도 끝없는 소모전으로 바뀌고 있었고 장기전은 일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윤동주가 2학년이 되던 해부터 전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은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계속하자 미일 통상조약 파기를 통고합니다. 그때가 1939년 7월이었는데 미국은 일본이 중국 침략을 멈추지 않으면 석유와 철의 수출을 끊어버리겠다고 통고한 것입니다. 일본이 중국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석유와 철이 없으면 전쟁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달인 8월 23일 갑자기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으며 세계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 달 9월 1일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자 한반도에서는 친일 문학단체가 결성되고 창씨 개명 명령이 공포됩니다. 다음 해인 1940년 2월 11일부터 창씨 개명을 해야 했습니다. 윤동주가 3학년 시절인 1940년 5월
폴란드를 침공했던 독일이 이번에는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프랑스 쪽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6월, 프랑스는 독일과 이탈리아에 항복합니다. 파리가 점령됩니다. 3개월 후인 9월, 일본은 독일과 이탈리아와 동맹을 체결하고 삼국 동맹을 맺습니다.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당하고 프랑스 정부가 무력화되자 일본은 9월에 재빠르게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으로 진군하여 북베트남을 차지합니다. 윤동주의 4학년 시절인 1941년은 그야말로 삼국 동맹국이 가장 잘 나가는 해가 됩니다. 2월, 독일은 유럽의 서쪽 중심인 프랑스를 점령한 후 남쪽으로 북아프리카까지 점령합니다. 일본은 4월에 남방 지역 전선을 열고 동아시아를 침략할 계획을 세웁니다. 같은 달 미국과 외교 협상을 벌이지만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침략 외에는 없었습니다. 미국과 교섭을 하면서 일본은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이 불가침 조약은 나중에 삼국동맹 소속 국가 모두에게 재앙이 됩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독일이 되지만 결국 최종 피해자는 일본이 되는 조약이었습니다. 두 달 후인 6월, 독일은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공격합니다. 소련과 독일의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의 사정을 살펴보면 소련과 독일, 일본은 서로의 사정 때문에 서로 얽히게 됩니다. 일본은 미국이 석유 수출을 금지하면 중일 전쟁을 비롯한 침략 전쟁에 쓸 석유가 심하게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석유가 있는 남방 지역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방 지역으로 전선을 넓힐 때 소련과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 남아시아, 소련 등 세 곳에서 전쟁을 벌여야 했기 때문에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반면 이 조약은 독일에게 불리했습니다. 일본이 소련과 싸워야 소련은 극동 지역과 유럽 전선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소련 영토를 볼 때 소련은 영토의 양 끝쪽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거의 아시아 대륙 양쪽 끝에 전선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독일군은 소련 군대 전체가 아닌 절반과 싸우게 되기 때문에 전투에서 유리했습니다. 게다가 일본과 대치하고 있던 극동군은 소련의 정예부대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남방 지역 침략을 위해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는 바람에 독일은 소련의 전체 전력과 맞붙게 됩니다. 소련의 입장에서는 한시름을 놓은 것이 됩니다. 소련군 중 전투 경험이 제일 많은 부대는 일본군과 대치하고 있던 군대였는데 불가침 조약을 맺는 바람에 가장 전투 경험이 많은 부대가 독일 전선으로 투입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결과는 우리가 아는 바처럼 독일이 소련에게 패배함으로써 유럽 전선이 먼저 무너지고 나중에 태평양 전선에만 몰입할 수 있게 된 미군에 의하여 일본도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조약 하나로 전쟁의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유럽에서 소련과 독일이 전면전을 벌이고 있을 때 일본은 남방 침략을 결정하고 실행에 들어갑니다. 1941년 7월 일본은 프랑스령이었던 남베트남까지 점령합니다. 일본이 그렇게 나오자 다음 달 8월 미국은 일본에게 석유 수출을 금지합니다. 4개월 후인 12월 7일 일본은 미국을 공격합니다. 진주만 공습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 공격 때 일본은 진주만만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괌 옆에 있는 웨이크 섬,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 필리핀, 태국, 말레이 반도 등을 동시에 공격합니다. 이로써 일본은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와 정식으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아시아의 큰 지역을 점령한 역사를 자랑하며 일본의 힘을 자랑하곤 하는데 실상을 보면 유럽 전선으로 식민지 관리가 엉망이 되었던 서양 식민지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 시절도 그렇게 길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게 밀리기 시작했던 전투인 미드웨이 해전은 진주만 공습 이후 6개월 후인 1942년 6월 4일에 벌어졌습니다. 이 해전에서만 일본 해군은 항공모함 4척이 침몰하는 치욕을 당합니다. 일본 해군의 실제 수준이 드러난 전투였습니다. 그로부터 일본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즉, 전쟁 준비가 안 된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마치 자신들을 최강의 군대로 착각했던 6개월간의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6개월의 천하였습니다. 이렇듯 윤동주의 대학 시절은 인류의 역사상 처음 벌어졌던 전 지구적인 전쟁과 학살의 시기였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목숨이 가치 없는 시절이었고 그만큼 인간의 가치가 소중했을 것입니다. 다시 윤동주의 대학 시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윤동주는 1938년 연희전문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서울에는 윤동주와 송몽규의 고향 선배들이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연희전문학교 입학시험을 치르러 서울에 왔을 때 그들을 도와준 것도 고향 선배 라사행이었습니다. 라사행은 은진중학교 1년 선배였고 송몽규처럼 독립군이 되기 위해 낙양군관학교까지 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감리교신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라사행은 윤동주와 송몽규가 서울역에 내릴 때 마중을 나갔고 두 사람을 학교 기숙사에서 재워주면서 입학시험을 치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연희전문학교 재학 중에도 라사행은 윤동주를 방문했습니다. 윤동주는 연희전문학교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의 중학교 2년 후배였던 장덕수는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 때 고향에 돌아온 윤동주가 자신에게 연희전문학교를 추천하던 때를 회상했습니다. 그의 회상 속에서 윤동주의 일면과 그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윤동주는 문학 공부가 중요하며 문학 공부는 민족 사상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문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연희전문학교가 가장 적당하다. 그곳에는 무궁화가 만발하고 태극마크가 여기저기 새겨져 있고 강의도 일본말이 아닌 조선어로 진행되며 조선문학 강의도 있다. 이렇게 문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연희전문학교에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말했다고 합니다. 장덕수는 결국 윤동주의 조언에 따라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합니다. 윤동주가 단 1학기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에 대한 생각이 이처럼 확고했던 것은 단지 연희전문학교의 영향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전부터 쌓였던 민족과 문학에 대한 생각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연희전문학교 선생들의 교육이 그 확신을 강화시켰던 것입니다. 당시는 일제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시기였고 민족 문학을 가르치던 선생들도 아마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가르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열정과 절박함을 윤동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가 필요했던 것들이 열정적인 선생들의 강의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연희전문학교에는 3개 학과만 있었는데 문과, 이과, 상과만 있었습니다. 문과와 이과는 4년제, 상과는 3년제였습니다. 연희전문학교에서 발전한 연세대학교는 연희전문학교와 당시 독립적인 학교였던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가 1957년 합병되면서 생겨났습니다. 두 학교의 앞글자를 따서 연세대학교가 된 것입니다. 윤동주의 아버지가 윤동주의 문과 공부를 반대했다는 사실은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윤동주의 대학 교육을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할아버지 윤하현은 윤동주가 고등고시를 보는 것을 조건으로 두 사람을 중재했습니다. 그러나 윤동주는 처음부터 고등고시를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윤동주의 동생인 윤혜원 씨의 회고에 의하면 윤동주는 할아버지가 잘 모르셔서 저러시는데
고등고시를 보려면 법과를 가야 하고 문과는 고등고시와는 길이 다르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고등고시의 길을 생각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윤동주는 조선 문학을 자신 혼자서 배우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았던 듯 합니다. 서울에서 공부를 하면서 동생들을 위해 잡지를 구입해 보내기도 하고 방학 되면 학기 동안 사모은 책들을 고향으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 책의 양이 항상 엄청났다고 합니다. 방학 때 고향으로 돌아오면 윤동주는 한복을 입은 채 할아버지의 농사일과 어머니의 집안일을 도우며 지냈다고 합니다. 또한 동생들의 공부를 도와주고 동생들과 놀아주며 동생들에게 많은 시간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윤동주의 동생들에 대한 정성은 대단했는데 동생들이 편지를 보내면 편지에서 틀린 글자나 문법을 일일이 교정해서 다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동생들이 올바르게 한국어를 쓰고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갈등은 여전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윤영석은 윤동주의 연희전문학교 문과 입학을 반대했지만 막상 윤동주가 대학생이 되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주변에 아들 자랑을 그렇게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당시 대학생 교복은 일종의 외출복이자 신분의 표시이자 예의를 갖춘 예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교복과 함께 나오는 모자는 그 신분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윤동주가 교복을 입고 어디를 가야 할 경우 아버지는 모자를 쓰지 않고 나가는 윤동주에게 모자를 쓰고 나가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윤동주는 아버지 앞에서 모자를 쓰고 나갔다가 담 너머로 모자를 다시 집 안으로 던져 넣었다고 합니다. 윤동주는 그런 신분의 표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은 여전했습니다. 윤동주가 동생들에게 잡지를 보냈을 때 아버지 윤영석은 동생들마저 문학가로 만들 거냐며 책을 보내지 말라고 편지로 야단을 쳤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윤동주는 아주 괴로워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친구 송몽규가 윤동주 여동생에게 편지를 보내서 윤동주가 너무 괴로워하니 아버지가 그런 편지를 보내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윤영석은 윤동주가 동생들에게 조선어로 된 잡지를 보내고 문학서적을 읽도록 독려하는 것을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윤동주와 아버지의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글이나 증언은 없습니다. 그러나 윤동주에게 영향을 주었던 민족주의 교육자들, 낙양 군관학교까지 갔던 친구 송몽규와 선배 라사행, 그 시절 미국 유학을 갔던 친구 문익환의 아버지 문재린, 가족의 지원을 받으며 신학을 공부하던 친구 문익환, 그 외에 연희전문학교에서 만났던 문학의 뜻을 둔 재능 있는 친구들이 윤동주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런 윤동주의 세계와 윤동주의 아버지가 원했던 미래가 너무나도 달랐다는 사실로 보아 두 사람의 갈등을 대략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윤동주의 대학교 1학년 시절이었던 1938년, 윤동주는 자신의 시의 방향을 잡습니다. 이 해를 끝으로 윤동주는 더 이상 동시를 쓰지 않습니다. 1938년은 윤동주가 동시를 쓴 마지막 해입니다. 아마 동시를 쓰기에는 현실이 너무 끔찍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해부터 지식인들의 전향이 가속화되고 민족을 이끌던 지도급 인사들이 하나둘 일본 제국주의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시절에 쓴 윤동주의 시는 4가지 경향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경향으로는 그 당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시입니다. 1938년에는 새로 시작한 대학 시절과 자유로운 학문을 경험하던 시기여서 밝고 서정적인 분위기의 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윤동주의 시에서 아주 드문 분야로 개인적인 감정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 시기에 아주 드문 사랑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사랑의 시인데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윤동주 시의 특징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기독교적 시입니다. 이때부터 기독교적인 시가 쓰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 당시 사회를 표현한 어두운 시들입니다. 사회파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부분의 시, 즉 그 시절의 상황과 자신을 표현한 시, 아주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한 시, 기독교적인 의미와 메타포를 사용한 시, 시대의 현실을 표현한 시를 윤동주가 쓰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경향들이 독립적으로만 존재하지는 않고 서로 섞이고 합쳐지지만 이 네 경향은 윤동주의 시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윤동주는 한반도에서 거의 유일하게 민족적인 가치와 기독교적 가치를 사수하고 있던 연희 전문 학교에서 문학을 공부하며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시대는 점점 더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윤동주의 대학 시절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